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뱅크아시아나가 창립 5주년을 맞아 한인사회 봉사기관 8곳에 총 2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게도 합법적 취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내년 3월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월 평균 37달러 오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차기 의장에 김영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오늘 오전 11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안보리 회의에는 김숙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2013에서 14년 임기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참관했습니다. 발언권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게 유엔 대표부 측의 설명입니다.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북한 로켓 발사와 실패가 기존 결의의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안보리 주체의 핵심 변수인 중국이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례로 볼 때 안보리는 일주일쯤 뒤에 북측의 도발에 대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 시기를 될 수 있으면 앞당기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뱅크아시아나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비영리 사회봉사기관 8곳에 각 2,500달러씩 총 2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11월 창립 이래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온 뱅크아시아나. 지난 9월 바우어 파이낸셜의 신용평가에서 최고 등급 5스타를 획득했고 지난달 말에는 창립 5년 만에 은행 총 자산이 2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뱅크아시아나는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본점에서 한인들과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뱅크아시아나 창립 5주년 기념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5주년 어떻게 손님들하고 모시고 파티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 봉사단체들이 필요한 게 사실 좀 금전적인 이런 후원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파티를 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단체 8군데를 모시고 이제 도네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달된 금액은 총 2만 달러로 뉴욕 한인봉사센터, 가정상담소, 아름다운 재단 등 뉴욕, 뉴저지 한인 비영리 봉사기관 8곳에 각 2,500달러씩 전달됐습니다. 은행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나눔 펀드를 활용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눔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게도 합법적 취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귀화국은 어제 취업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개정안을 백악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행정개정안은 취업이민청원서 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노동허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안은 백악관 승인 절차를 거쳐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재원, 투자, 교환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에게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H-1B 배우자들은 제외됐었습니다.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일본 업체들의 스폰서 필요 없이 어느 직종이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돼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에 따라 한 달에 최고 37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는 19일 표결에 붙일 요금 인상안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은 이용 거리에 따라 현행 요금이 9% 가까이 올라갑니다. 4구역인 미네올라, 포트 워싱턴, 뉴 하이드 파크, 그리고 맨하셋과 그레인넥, 벨리 스트림 등지에서 맨해튼까지 한 달 탑승권은 무려 19달러가 오른 242달러입니다. 사이오셋과 베스페이지, 힉스빌 등지인 7구역에서 맨해튼까지도 현재 254달러에서 22달러가 오른 276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맨해튼에서 가장 거리가 먼 14구역의 경우 한 달 탑승권 가격은 37달러 오른 466달러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CD 티켓은 현재 3.75달러에서 4달러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메트로놀스의 경우 업스테이트 와이플레인스에서 맨해튼 그랜 센트럴 터미널까지의 요금이 출퇴근 시간대에 11.25달러, 그 외 시간은 8.50달러로 인상되며 한 달 탑승권은 229달러에서 249달러로 오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차기 의장에 김영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장은 동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어제 플로싱 금강산 식당에서 총회를 가진 직능단체 협의회는 김영진 건설협회장을 차기 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 의장은 각 협회 회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곽호수 현 의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직능단체 협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이달 말 한국으로 귀임하는 김인태 동포 담당 영사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총영사관에서 민원실장과 동포 담당 영사로 직무를 수행한 김 영사는 재외국민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김영사 후임이 된 장병원 민원실장도 함께 참석해 18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동포들을 위해 일하는 영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안전운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플러싱 백구경찰서가 연말을 맞아 안전교육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의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컬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노던 블러바드와 팔슨스 블러바드, 린든 플레이스와 와이스턴 익스프레스웨이를 비롯한 교통 혼잡 지역과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물론 운전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그리고 지정차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은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뉴욕주 62개 카운티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될 계획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백구경찰서에서는 올해 들어 19,392장의 각종 교통 위반 티켓이 발급됐으며 이 중 스탑 사인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간 차량에 대한 티켓 발급 건수가 4,388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감안한 출생 시 예상되는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인데요. 뉴요커들의 기대 수명은 80.9세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개인의 건강관리 그리고 의학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발표한 뉴욕시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출생한 신생아들은 2001년 출생자들에 비해 기대 수명이 3년 이상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동안 미 전체 평균 기대 수명 증가치인 1.8세에 비해 2배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여 뉴요커들의 기대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뉴욕시 출생 신생아 사망률은 2011년 기준 한인은 1000명당 1.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아시안이 2.9명, 백인은 3.1명, 히스패닉 5.5명, 그리고 흑인 8.1명 등 평균 4.7명으로 지난 2001년에 비해 24% 감소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들의 질병 사망률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뉴요커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시정부의 흡연 억제책과 HIV 조기 진단 캠페인 등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온 보건정책이 주요했으며 생활의학 수준이 높아지면서 각종 성인병 질환 등에 대한 관리 개선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비만과의 전쟁을 벌여온 뉴욕시. 지난 30년간 부정적인 소식뿐이었던 비만 데이터가 오랜만에 희소식을 전했는데요. 아동 비만율이 3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증가일로를 걸어온 뉴욕시의 아동 비만율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조사 결과 4년 전인 2007년에 비해 5.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대도시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도 각각 3%와 4.7%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칼로리 표기 의무화, 아동 데이케어 센터의 규칙적 운동 의무화, 학교 급식 메뉴의 변화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학교와 지역사회에 건강한 음식을 보급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20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무려 17% 수준인 1,250만 명 정도가 아동 비만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난 1980년 이후 3배로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국의 대선 전망 이어집니다.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때만 되면 요동치며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어 북한의 이러한 포발적 행위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한국의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을 일주일에 앞두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로켓 발사로 대선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요? 예, 오늘 하루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보도보다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로켓 발사에 모든 언론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한반도 이 군사적 긴장이 아주 고조됐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아직도 우리가 정전 상태에 있는 언제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된 하루인데요. 네. 대통령 후보들도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한 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도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곧 뒤따라서 문재인 후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이 입장을 발표하는 말미에 이번 북한의 로켓 미사일 발사를 새누리당이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덧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로켓 발사 사건이 이른바 북풍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신들한테 또 다른 공세로 돌아올까봐 미리 차단하는 그런 민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는 대선보다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주요한 뉴스로 다뤄진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로켓 발사 사건을 양당 후보 쪽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북한에 너무 퍼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이 대북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이 논쟁은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그런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10년간의 이 대북 지원을 말하자면 퍼주기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북한에 퍼주기를 한 결과 북한이 바로 그 돈을 가지고 핵실험도 하고 핵무기도 만들고 로켓 개발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원칙 없는 퍼주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러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동안 비판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북한의 이 로켓 발사도 그 연장선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이 퍼주기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제 이렇게 공세를 핀 겁니다. 네. 반면에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쪽에서는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아무 대책 없이 대북 강경책만 남발하는 바람에 북한이 자구적 차원에서 핵실험도 하고 로켓 발사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 막상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안보에 구멍을 뚫리는 이런 안보 무능을 또 그동안 노정하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얼마 전에 있었던 노크 기순 사건이라든지 네. 또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우리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라든지 또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도 결과적으로 발사체를 보고서 우리 이지스함이 탐지해내기는 했지만 사전에 북한의 특이 동향을 파악해내는 데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래서 겉으로는 강경책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논쟁은 지난 5년간 계속된 논쟁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대선 후보들은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언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문화일보나 한겨레일보의 경우를 보면은 1%포인트 내에서 초박빙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이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사한 것을 내일이나 모레나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른바 블랙박스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가 되더라도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깜깜한 선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를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시행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늘 저녁 TV 뉴스에서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오늘과 내일 일간지에 발표될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뒤집혀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잠깐 살펴드리면 뭐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KBS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3.5% 정도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SBS 경우에는 6% 정도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갤럽과 그 지방신문 6개 지방 언론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도 6% 정도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JTBC가 조사한 데서는 1% 내외로 격차가 좁혀졌고요. 문화일보가 0.9%로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0.9%나 1%라고 하면 이기기는 하지만은 거의 뭐 혼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3%에서 5% 정도는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조금씩 따라오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못하는 앞으로 남은 5일 동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면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 내지 5%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으면 이것으로 게임은 끝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될 사람한테 밀어주자고 하는 분위기가 남은 5일 동안에 확산이 돼서 오히려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숨은 표와 부동층의 표가 대선 방향을 가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대체로 45에서 46% 정도 지지를 기록하고 문재인 후보는 42%에서 3%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두 지지율을 다 합치면 90한 3, 4%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5, 6% 정도는 아직도 태도를 결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네. 이 나머지 5, 6% 정도의 부동층이 문재인 후보한테 다 간다 그러면 역전이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부동층이 아예 투표장에 안 가는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정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쪽에 나누어져서 갈 것이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은 부동층이 막판에 어떤 태도를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네. 마지막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일인데 문재인 후보 측에 의하면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올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민주통합당 익명의 제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익명의 제보자와 함께 그 문제의 그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로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문을 열고 조사를 했는데 그 선관위 직원과 익명의 제보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런 정황이 별로 안 보여서 1차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한테 안기부 직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처음에 대답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정보부 요원이 당신 정보부 요원입니까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정보부 요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정보부 요원은 신분을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지 답변을 회피한 것이지 무슨 부정선거를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차 선관위 위원과 그 선관위 조사위원과 익명의 제보자가 들어갔다 나온 상태에서 민주당 쪽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제 그 집 앞에서 지금 조사를 촉구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강력하게 사실 무근이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여성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게 20대 여성인데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건 인권 침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민주통합당 쪽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12월 19일 이전에 이 문제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뭔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민주통합당 쪽의 주장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국정원 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로 사실관계 여부는 대선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대선이 끝난 다음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 그 두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선거 결과를 무슨 뒤집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판 그 네거티브 또는 이 마타도는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마타도 흑색 선전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 막판에 그런 한탕주의를 노리고 마타도 흑색 선전이 횡행해 왔던 것인데 이번 대선에도 뭐 여야 어디라 할 것 없이 그런 마타도 흑색 선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좀 격전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좀 걱정스럽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대선을 며칠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짓을 하고 있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빈 공약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정책에 보다 현실적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경찰국과 시교통국이 한인타운 내에서 영업하는 불법 택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연말 기간 불법 택시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정 수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한국인 손님으로 가장해 한인타운 내 불법 택시나 공항 택시들을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공항에 CCTV까지 동원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차량을 적발한다고 알리며 이러한 업체들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컴퓨터를 수리하는 가오 씨. 여느 컴퓨터 전문가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我过去的时候也找过一些好多修电脑的，但是他们过来的时候总是一开机不是这坏就是那坏，必须得换东西，然后才能这个
电脑才能好。但是从我今年6月份在这个百度上查到这个这高师傅的时候，毛写的修电脑的时候，然后过来看了以后，他只是过来只是看看，然后就修好了。 올해 37살인 그가 처음 컴퓨터 수리법을 배운 건 10여 년 전. 눈으로 보는 대신 컴퓨터의 미세한 작동음을 들어 문제를 진단하고 예리한 손끝으로 척척 수리해냅니다. 别人说了不相信，自己见了一次也挺那啥的，不可思议的啊。 재빠른 손놀림으로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인도의 모하메드 씨. 그 역시 2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기계 다루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 혼자 힘으로 각종 수리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Whenever I came home from school, I would start playing with radios and other electronics. Initially, I was not very good at repairing them, but I slowly learned the art. He was 2 years old when he lost his sight, but he never lost hope and courage. Taking up this profession, he can repair stabilizers, chargers, and many things now. He's the one who takes care of everything.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시각장애인 기술자들. 끈기와 노력이 최고의 미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제53주년 뉴욕 한인회 밤을 겸한 미주 한인회 날 행사를 다음 달 11일 롱아일랜드 레오날드 연회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준비위원장은 최윤승 수석 부회장이 위촉된 상태이며 행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커네티컷다 부총장의 한인 48세 최문영 공과대학 학장이 선임됐습니다. 서울 출생으로 1973년 오하이오주로 이민 온 최 부총장은 일리노이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에서 기계공학 석사, 우주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교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특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연구 프로그램과 장학 제도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아이폰 등 고가의 휴대폰 절도를 일삼아오던 20대 한인 김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20일 새벽 5시 플러싱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공범과 함께 다른 고객의 아이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강도 행각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현재 2급 강도와 중절도, 일반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억 900만 달러를 투입한 와이스톤 브릿지 퀸즈 진입로 부근의 공사로 2013년 1월 7일부터 2년 동안 북쪽 방향 3애비뉴 출구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브롱스 방면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 이용 차량은 출구 33N을, 와이스톤 익스프레스웨이 북쪽 방향 이용 차량은 출구 1S를 지나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와 합쳐지는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